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럼,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합 위기라고 하죠. 이 복합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거시 정책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손쉬운 해법이 없다. 그래서 거시 정책은 중요하지만 또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제도 그 총리께서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의 관점에서 패러다임 전환 혹은 우리 이 구조 개혁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가급적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요 측면에 요인도 일부 존재하지만 팬데믹 기간에 돈이 많이 풀렸고 또 이 보복 소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금 이 경제적 난관을 초래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급 쪽에서 오고 있는 충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팬데믹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전쟁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가고 또 록다운을 해서 일을 못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유럽 여행이나 미주 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공항에 일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비행기 뭐 맨날 놓치고 가방 없어지고 비일비재합니다. 노동력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최근에 작년부터 새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죠. Great Resignation, 그래서 대량 뭐 퇴직이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던데 또 최근에는 Silent 퀴팅이라고 하나요? 조용한 퇴직. 뭐 여기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이거 어떻게 됐어? 이게 되나요? 포인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이거든요. 팬데믹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확 떨어졌던 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갈 수 없었고 직장을 록다운했고 지금 그 미국의 그 베이컨시 레이트, 일자리는 있는데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거요? 그건 알아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직장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그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관이 바뀐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고향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지금 그 노동력 사이드에 이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 오르고 여러 가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거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이것들도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욱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 만성적인 공급 충격은 우리 그 탈세계와 기후 변화, 고령화 이런 경향들은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세계화의 지표로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세계 총생산 대비 세계 무역의 비중인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또 중간에는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제1차 세계화가 무너지고 탈세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화가 쭉 진전이 되다가 70년대에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 쭉 진전이 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세계화 추세가 꺾였다고 하고 팬데믹 이후에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지금 국제 그런 개방적인 다자주의 무역 질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공급 사이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흰남노는 다행히 동해상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갔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기후 변화가 물 사이클에 뭐 지구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물 사이클이죠. 그래서 가뭄과 이 폭우, 홍수 이런 것들이 최근에 파키스탄의 홍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의 가뭄.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오면서 뉴욕타임스 봤더니 이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의 주수도죠. 세크라멘토의 기온이 지금 화씨 115도, 섭씨 46도입니다. 섭씨 46도 간다고 해서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국 서부 자체가 지금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가뭄에 있고 유럽, 중국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우선 당장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자극적인 소비를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여기까지 가져온 것이고 지금도 솔직히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공급 충격은 여기서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식량 생산 심각합니다. 공급 충격이 오면 여러분 경제학 개론 첫 시간에 배웠던 대로 공급 충격이 부의 공급 충격이 오면은 물가는 올라가고 공급은 줄어들고 생산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죠.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은 수요가 많아서 생산이 확장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 이거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요가 초과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전체 이게 경제 그 크기에 따른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전망 보여주고 있는데 갈수록 이렇게 인플레이션 전망은 올라가고 성장 전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책 대응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팬데믹에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도 많이 만들어냈고 그것이 정부 부채죠. 그리고 민간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양적 완화 등등 해서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을 펼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위기의 현상을 제가 간단히 짚어봤고요. 이렇게 공급 충격이 있을 때 정책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단기 거시 정책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을 하면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되고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팽창 정책을 하면 물가 상승이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때 인플레 기대 심리가 얼마나 고착화됐느냐, 공급 충격이 얼마나 조만간에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딜레마 자체를 해소하려면은 원래 공급 충격이 없어지던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운터해서 새로운 긍정적인 공급 충격 이 공급 곡선을 다시 원위치 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 공급 충격을 유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생산성을 올리고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면은 그 공급 곡선이 원위치할 수 있는 것이죠. 거시 정책의 한계에서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과잉 긴축의 위험성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이 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그 인플레이션이 약간 잡히는 것 같고 미국 경기도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만은 과거에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 같다 하는 것이 그 세계적인 경제 예측 기관들의 이거는 이제 유로모니터 예측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경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자율을 좀 내렸고요. 일본도 제로 금리에서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마이너스에서 지금 저 0%까지 갔나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신흥국들, 개독들은 물론이고 이런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신흥국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본 유출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그 22년 들어와서 제가 이거 자본 유출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자꾸 오르고, 우리도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당국이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외채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파키스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터키 그 외채 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고요. 스리랑카는 잘 아시는 대로 이미 파산을 해서 IMF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만성적인 공급 충격 얘기했는데 이 그래프가 잘 아시는 대로 70년대 오일 쇼크가 2번 있으면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5%를 살짝 넘는 아주 최악의 경우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 대완화 시대라고 하죠. 이 대완화 시대 자체가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 대완화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긍정적인 정의 공급 충격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화의 진전으로 중국 등 신흥국에서 저가 상품과 원자재가 공급이 됐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발달하면서 비용 절감이 됐고 생산성이 올라갔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 또 이민에 의한 임금 상승 억제,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뒤집어졌다. 거꾸로 만성적 공급 충격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복합 위기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한편으로 인플레 억제를 도모하되 과잉 긴축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화 당국도 어렵고 재정 당국도 어렵습니다만은 이거 과잉 반응하면은 안 되고 인플레에 대한 대응에 올인한다 그래서 경기를 너무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금 이제 그 세계화 질서 자체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라이언스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최대한 개방적 다자주의적 통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수의 엘리트와 대자본에게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그 반대의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요. 팬데믹, 기후변화,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경제 이전에 우리 인류 문명을 살리기 위한, 경제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과제고, 단기적인 어떤 변수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근본적인 과제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런 그 파괴적인 그 만성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백약이 무효가 될 거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구조개혁의 방향,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긍정적인 공급 충격을, 우리가 세계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긍정적인 공급 충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는 공급 사이드 정책, 수요 사이드 정책은 단기 정책이지만은 공급 사이드는 금방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일관된 구조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혁신의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발전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복지국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혁신의 혁신 무엇이냐? 제가 이거 10년 넘게 계속 여기저기서 해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는 높은데 생산성은 낮다.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이다. 이겁니다. 자꾸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성장을 더하기 위해서 투자 더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큰 프레임에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도 OECD 최고 수준의 투자율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는 생산성 증가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1인당 GDP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10년씩 나눠본 그 1인당 GDP 증가율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랑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하고 생산성 증가하는 거하고. 여기 주황색 그 라인은 뭐냐면은 그 자본 장비율이라고 해요. 노동 시간 대비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본 축적이죠. 자본이 없으면 가난한 거고, 자본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부자 나라 노동자들일수록 많은 자동화된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고, 2019년에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85% 미국의 85% 수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란 것은 생산성 수준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는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적인 그 데이터고요. 그게 총 요소 생산성의 수준이 미국을 쭉 쫓아가다가 80년대부터 60년대 가면은 한 10% 막 이렇게 굉장히 낮았는데 쭉 올라오다가 지난 한 2000년대 들어서 정체 상태, 한 10년 전부터는 오히려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더 뒤처지는, 추격은커녕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낮은 생산성이 문제다.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본 축적을 계속 많이 하면은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본 축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생산성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 구조에서 여러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로봇 밀집도는 세계 최고인데, 노동자당 1인당 산업 로봇의 대수, 1인당으로 계산은 안 하죠. 보통 1000명당 10,000명당 대수, 이걸로 세계 1등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 선진국의 반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근데 1인당 GDP는 많이 쫓아갔죠. 왜냐? 일을 워낙 오랫동안 많이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생산성을 올릴 것이냐, 혁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블룸버그 지수 이런 데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인 나라, 혁신 지수 유럽에서 했는데 한국이 1등 이렇게 자꾸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제 R&D 패러독스인데요. 양적인 투입 지표에서 세계 톱 수준에 있습니다. R&D 많이 하는 거, 연구원 비중,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R&D의 내용이 실제 뭐냐? 이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R&D 아닌 것도 막 그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양적인 산출 지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논문 숫자, 특허 등등. 그런데 그 논문이 남들이 읽는 논문인가, 그 특허가 남들이 사가는 특허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퀄리티를 보면은 질적인 내용, 이게 정부가 나서서 자꾸 인센티브고 부추기고 하니까 그 숫자는 늘어나지만은 내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우리 한 총리께서 얘기한 그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전 100% 찬성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합니다. 물론 한 총리님 말씀은 중요한 거를 빼먹지만 그 질적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을 많이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그 최고의 결과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요.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비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술 수입률이라든지 기술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걸 보면은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 되는 게 없다든지, 왜 그런지 저는 이게 정부 주도로 추격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 발전 국가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잘했잖아요. 전 세계 최우등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기득권과 제도와 사고방식이 고착화돼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함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게 시간이 없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득권을 과보하고, 그래서 신속한 구조조정, 자원 재배치가 저해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시장에서도 그렇고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단기 성과주의, 아직도 선진국 추격하던,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돼 있는데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그 해양 플랜트부터 여기저기서 깨진 사연이 많습니다. 정부도 너무 조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혁신 그러면은 무슨 자동화 설비 들여오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 들여오는 거를 혁신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기술 도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영혁신이거든요. 조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협력. 그런데 이게 낙후된 경영 방식이 계속 지속되고 이쪽이 잘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관련된 연구 결과들 제가 여기 잠깐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혁신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 중심 구조 조정, 경쟁 압력으로. 정부가 뭘 자꾸 그렇게 기업에, 우리나라 저는 기업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이상이 정부가 기업 너무 도와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경쟁해야 됩니다. 정부는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복지를 제대로 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래서 기업은 망하고 사람은 망하지 않고 자원 재배치가 빨리빨리 되고, 그것이 시장 중심 경제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쏟아붓는 이 R&D나 이쪽에 쏟아붓는 그런 자원들이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정부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는 데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R&D도 기초 연구, 그리고 연구자 주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거는 단기 성과에 매몰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자의 역량 개발,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30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거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인데, 이거는 이 혁신의 혁신이 되려면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가 잘 되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본 축적 주도 성장에서 혁신 주도 성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관주도에서 시장 자본주의로 가야지 혁신이 잘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렇게 하려면은 정부가 자꾸 나서서 산업을 끌고 가고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발전국가 패러다임에서 넘어가서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정부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경영혁신도 일어나고, 이런 R&D 투자나 이런 것들도 정부가 자꾸 지원해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필요해가지고 해야지 제대로 된다, 말씀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0.7대로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합계 출산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 전환은 우리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포럼이 굿 그로스, 좋은 정책 포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좋은 정책이라는 뭐냐, 좋은 성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1인당 GDP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니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봤는데 이번에 44등에서 27등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뭐 자그마한 나라들도 있고 큰 나라,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엔에서 매년 봄에 발표하는 유엔 행복지수가 처음 발표했을 때 10년 전에 41등인가 그랬는데 지금 59등, 작년에 59등까지 거꾸로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좋은 성장입니까? 좋은 성장 아니죠, 사장님. 좋은 성장 포럼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된다. 뭐 노인 빈곤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기업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경쟁을 해서 떨어진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 제대로 받쳐주고 기본적인 그 인권으로서의 어떤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긍정적인 공급 충격으로 이 험난한 21세기 중반을 대한민국 호가 순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